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유럽이네요. 유럽하면 대명사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나라들이 모여있다. 이게 참 부러웠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네, 유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로운 이동이잖아요. 1993년에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에 회원국 간의 통합이 가속하면서 국경의 의미가 점점 옅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폴란드에 거주하면서 독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또 이제 두 도시나 두 국가를 왕복하는 시내버스도 있다고 해요. 사실 유럽연합이 창설되기 이전에도 이 유럽 시민들의 국경 이동은 꽤나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륙에서 여러 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국경마다 검문소를 설치하고 또 검문 작업을 실시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1985년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쉥겐에서 몇 개 나라가 모여서 국경을 폐지하자 이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쉥겐 조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29개국까지 가입국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웬만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검문 절차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유럽연합에서는 매일 200만 명이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갈 때 아무런 제재나 검문을 받지 않은 것처럼 예. 이 사람들도 독일에서 폴란드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인접 국가로 넘어갈 때 아무런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그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최근 유럽연합에서 이제 국경을 지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둘씩 검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 국가들이 올해 국경 검문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야, 저는 네덜란드에서 독일까지 그냥 가본 적이 있는데 네. 도로에서 이제는 국경에서 검문을 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민 문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쉥겐 조약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경 통제를 일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정부가 이민 문제를 안보나 공공질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예. 국경 통제를 시작한 거죠. 예. 특히 지난 5월에 출범한 독일의 메르츠 정부 예.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국경 검문에 다시 도입했는데요. 폴란드나 체코, 오스트리아처럼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서 버스나 차량이 넘어올 경우에 무작위로 검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일평균 110명 정도가 검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메르츠 정부 출범 전만 해도 하루 평균 83명 정도가 검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30% 이상 늘어난 거죠. 네. 이미 유럽 사람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거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룩셈부르크 같은 네. 경우는 진짜 버스에서 잠깐 졸면 다른 나라 와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진짜 장보러 다른 나라 갔다가 왔다 할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러면 유럽인들이 이제 엄청 불편해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 곳들이 유럽 곳곳에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독일 동쪽의 프랑크푸르트 안데어 오데르라는 예. 지역과 폴란드의 슐루비체라는 동네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프랑크푸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는 아니고 예. 이제 독일 옛날 동독 지역에 있던 도시예요. 예. 아무튼 이 두 곳이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있대요. 예. 근데 워낙에 왕래가 많아서 아예 이름을 합쳐서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슐부르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예. 이제 슐루비체 인구 4분의 1 정도가 독일로 출퇴근을 하고 또 그곳 도시 수입의 약 절반이 국경지대에서 장을 보거나 어떤 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활동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퇴근하면서 장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니까 예. 독일 사람들도 거기서 물건들을 사고요. 예. 근데 이제 독일 정부가 국경 검문을 시작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어서 폴란드 정부도 검문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국경 일대의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해요. 그럼 왜 독일과 폴란드가 이렇게 국경을
그 검문소를 각각 세웠느냐. 이제 독일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 정책을 좀 강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이제 검문을 하고 만약에 적법한 절차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로 그 즉시 국경에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건 독일이 우리에게 난민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이제 독일의 조치에 대응해서 폴란드도 국경 통제를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물류업계에서는 운송 시간이 기존 2시간 정도에서 5시간까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그렇겠네요. 또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 상점들도 매출이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즉 이민 정책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정부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확대하려는 추세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반이민을 내세운 보수 극우 정당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권을 잡았고 국경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니 독일만 갑자기 이 이민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렇다 보니까 유럽연합의 상징이었던 쉥겐 조약이 흔들린다. 무너진다. 이러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쉥겐 조약에서는 최대 6개월간 임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6개월 지나면 또 다시 임시적으로 6개월 늘리고 하면서 이제 사실상 국경을 상시 통제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 자체적으로는 그동안 많은 편익을 누려왔던 환경도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 난민 유입, 난민 관리에 대해서 뭔가 유럽도 이제 남다른 대책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열어두는 것도 유럽인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이제 유럽 정부의 이런 고민이 시작된 건 한 1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유럽으로 난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5년경부터인데요. 네. 당시 시리아, 이라크 내전 때문에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었고 이 사람들의 경로가 이제 터키로 입국을 해서 쉥겐 조약에 가입된 그리스나 발칸 국가들, 오스트리아를 따라서 유럽 내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그리고 이듬해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요. 예. 근데 그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으로 위장을 한 침입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쉥겐 조약을 폐지해야 우리의 안보와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유럽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점차 큰 골칫거리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고요. 또 난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누적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럽연합 망명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에 망명 신청 건수가 114만 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7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그 국경 검문 이외에 난민들을 좀 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동자 비자 요건을 강화하고 또 국경에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처럼 반이민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은 난민들의 중간 기착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정을 맺어요. 예.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아. 너희들도 이 불법 이민자가 유입되는 걸 좀 막아주지 않겠니? 단속을 네. 함께 해주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유럽은 과거의 그 자유이동이라는 가치 그리고 현재 마주한 국경 통제라는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앞으로도 하나의 유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경 없는 유럽이 과거의 유산으로 남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죠. 한국 사람들만큼 커피에 미쳐있는 나라 하면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를 저도 꼽는데요. 네. 이탈리아에서 커피를 못 마시겠다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커피가 너무 비싸서 못 마시겠다라는 불만인데요. 예. 이탈리아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렇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가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명수가 아닐까 한국인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예.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이탈리아인의 97%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에스프레소를 마신다고 하고요. 또 요 한 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최소 서너 잔 정도는 마시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에스프레소라는 그 커피 추출법을 발명한 사람도 이탈리아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원두를 짧은 시간에 증기로 해서 진한 커피를 뽑아내는, 그래서 요 짧다라는 단어에서 착안해서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삶에서 에스프레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 이 에스프레소가 기본 생필품으로 지정된 적도 있습니다. 1911년 이탈리아 정부가 그 생활 필수품의 최고가를 정해두는 그런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했는데 네. 이때 빵과 함께 에스프레소가 품목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야, 우리로 따지면 라면이나 뭐 김치 이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카운터에서 서서 마시는 커피 가격을 비교적 저렴하게 유지를 했고, 이 정책이 세계 1차 대전 와중에도 유지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커피 가격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걸 뭔가 싸게 유통하도록 좀 뭐랄까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문화를 보시면 왜 이렇게 좀 싸게 유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탈리아 커피 문화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는 커피 전문점에 가면 커피도 시키고 디저트도 시키고 앉아서 최소 30분 정도는 담소를 나누잖아요. 예.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길 가다가 에스프레소 바가 보이면 들어가서 주문하고 한 잔을 마십니다. 네. 그 과정이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요. 심지어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에스프레소 그러면 하나 그냥 입에 털어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에스프레소 바에서 만약에 자리에 앉는다면 예. 그 자리 서비스 이용료가 붙어서 아. 이제 저렴하게 에스프레소만 홀짝 마시고 가는 예. 그러한 문화가 자리를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스타벅스 이제 대기업도 이탈리아에 2018년이 되어서야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글로벌 커피 체인이 전체 카페의 한 10%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인이 하루에 4잔 정도의 에스프레소를 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싸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유로 정도를 유지했던 그 커피 가격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그런 심리적 저항이 컸기 때문이고 예. 또 이렇게 서서 홀짝홀짝 마시는 그 이탈리아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장님들도 일부 마진을 포기하면서 네. 그 문화를 지켜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그래서 커피값이 비싸진 것에 소비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니까 이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인들의 기본 생필품으로 취급될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고 그리고 소비 방식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또 업체에서도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싸졌으니 놀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에 이탈리아의 평균 에스프레소 한 잔 가격이 예. 1.16유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 돈으로 얼마죠? 1,800원 정도입니다. 오. 생각보다 저렴하죠. 우리 커피값에 비해서 너무 싼데? 우리나라도 아마 에스프레소라고 해도 3,000원 정도는 받을 거거든요. 아, 저는 비싸졌다고 해서 뭐 10,000원 하나 그랬더니 이거 뭐 1,600원 이거 뭐예요? 그런데 이게 그 이탈리아의 문화에 비해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체감이 드는 거예요. 예. 2년 전보다 11%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폴리 같은 관광지에서는 1.8유로까지도 받는다고 하니까 좀 더 비싸고. 네, 평소에 지불하던 금액의 2배까지도 오른 상황이죠. 예. 그럼 왜 커피값이 비싸졌냐? 그 원두의 주산지가 브라질과 베트남인데 네. 이곳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작황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관세 정책의 영향 때문에 원두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에스프레소 바들도 고민이 깊어졌죠.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금 올리고 싶은데 네.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굉장히 크고 또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너 하나만 돌면 다른 경쟁사가 있는데 우리 가게만 이렇게 섣불리 올렸다가 손님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고품질의 아라비카 원두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로부스타 원두를 좀 적절히 섞어서 이 가격 상승분을 방어해 왔는데 최근에는 로부스타 원두까지 비싸지면서 예. 이 전략도 먹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에스프레소 바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어떤 대응 전략이
지금 있을까요? 그래서 커피 이외의 것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는 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곳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전형적인 에스프레소 바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코로나19를 계기로 집에서 커피 머신을 통해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커피값이 점점 더 비싸지면 아예 홈 카페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니면 뭐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바에 들러서 담소를 나누던 그런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퇴색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원? 저렴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 수십 년간 1유로도 안 되는 가격에 커피를 즐겨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떡볶이 한 접시에 10,000원 시대다, 라면 한 봉지에 3,000원 시대다, 이렇게 나왔을 때 충격을 받는 것처럼 이탈리아 사람들도 에스프레소가 이제 1유로가 훌쩍 넘는다고 여기에 많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프레소 평균 가격이 2유로까지 치솟는다면 커피 소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분석도 나온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탈리아 에스프레소가 또 다른 구조적인 위기를 맞은 게 젊은 세대들은 에스프레소보다는 스페셜티 커피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커피는 굉장히 쓰고 예. 품종도 다양하지가 않은데 예. 스페셜티 커피는 뭐 산지도 다양하고 품종도 다양하고 향미도 다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는 스페셜티를 점차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던 이 에스프레소 문화가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 예. 이탈리아도 참 많은 변화가 또 유발되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장악해버린 게 우리 삶이 돼버렸는데 네. 그래도 유선 전화가 아직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 친구들은 유선 전화를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는요. 공중전화 앞에서 신기해서 사진 찍는 사람도 봤어요. 어머, 약간 포토스팟이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최근에 그 전화를 표현하는 제스처로 좀 예. 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친구한테 전화를 할 때 이렇게 뭐 엄지랑 새끼손가락을 펴고 예. 이 수학의 모양을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럼 해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손에 쥔 모양으로 네. 이렇게 휴대폰에 쥔 것처럼 해서 귀에 갖다 댄다고 합니다. 아,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유의미하게 세대를 가르는 테스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조차도 무선기기가 스마트폰을 중학생 때부터 썼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무선 전화기에 익숙해진 우리조차도 이렇게 전화 받는 모습을 옛날 유선전화 수화기 모습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유선전화의 생명력이 꽤나 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휴대폰이 한 40년도 더 전에 등장했고 또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게 2007년이니까 네. 꽤나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한 이 무선전화인데 유선전화 역시 그에 못지않게 오래오래 우리 곁을 지켜오고 있던 거죠. 네, 그렇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다른 나라는 또 어떤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거의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집에 두는 전화기는 점점 없애는 추세죠.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성인의 약 73%가 유선전화 없이 무선전화만 있는 가구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2003년만 하더라도 이 비중이 3%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집마다 당연히 유선전화가 있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휴대폰만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예. 근데 이렇게 무선전화가 장악한 세계에서 여전히 유선전화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유선전화를 쓴 기억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들을 상상해 보세요. 호텔, 예. 병원, 회사 사무실, 예. 콜센터, 예. 뭐 어디엔가 유선전화가 한 대씩 수십 대씩 놓여져 있던 그러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특히 호텔의 경우에 객실당 유선전화를 비치하는 건 물론이고 예. 로비나 리셉션, 피트니스 센터까지 포함해서 전화기가 수백 대씩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인데요. 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객실마다 전화기를 두도록 규제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손님들이 휴대폰이 뭐 잘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못 한다? 그러면 이 책임이 호텔에 아. 가니까 호텔은 뭐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무조건 놔야 되는군요. 네, 유선 전화를 비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실제로 작년 2월에 AT&T 네트워크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예. 미국 전역에서 수시간 동안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통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집에 유선 전화기를 두고 있던 사람들. 예. 그 구리선을 바탕으로 유선 전화를 쓰고 있던 사람들은 옛날 방식대로 지인들과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소방 당국도 휴대전화로 911을 부를 수 없으면 유선 전화를 써라 이렇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렇겠네요. 휴대폰 배터리도 나가고 통신망이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유선 전화로가 있으니까 뭔가 소통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관습 때문에도 유선 전화의 생명력이 길어지고 있는데 네. 그 호텔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그 예를 들어서 유선 전화를 없애고 뭐 태블릿으로 어메니티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뭐 제공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유선 전화 딱 들고 컨시어지에 전화해서 수건 2장 더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모든 통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업무용 회선과 개인용 회선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유선 전화가 훨씬 편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이 직원이 누구랑 어떤 통화를 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유선 전화를 두는 추세고 예.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유선 전화가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영국의 한 조사업체에 따르면 그 사업체 전용 전화번호를 사용했을 때 고객들은 이 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됐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이러한 신뢰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일종의 회사 꼴을 갖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영국 소비자의 절반 가까이가 유선 전화를 사용하는 기업을 더 신뢰했고요. 예.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통신 회사들은 유선 전화 시장이 작아질 수는 있어도 예. 없어지진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시스코는 AI를 활용해서 배경 소음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전화기에 탑재했고요. AT&T는 통화 녹음이나 통화 전환이 더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설계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아날로그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나름대로 유선 전화가 이렇게 꼭 필요한 모습도 있었구나라는 건 알게 됐는데 네. 야, 이거 소수의 그래도 사용자들로 점점 국한되는데 이걸 또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유선 전화 망을 또 신경 써야 된다. 이것도 좀 업체에서는 고민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